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궁 근종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시 좀 자세하게 또 정보를 듣게 됐는데요. 네. 자궁 근종 아주 흔한 양성종양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흔한 데다가 양성이어서일까요? 좀 소홀히 여기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증상이 없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자궁 근종이 있다고 들으셔도 병원에 규칙적인 검진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소홀히 여기시고 검진을 안 하다가 갑자기 또 너무 커져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근종은 자궁의 어느 쪽에 주로 생기나요? 근종은 자궁에 어디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자궁을 크게 나눠보면은 자궁 내막, 가장 안쪽 부분이 내막이고요. 그 다음에 자궁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자궁벽, 그 다음에 자궁 바깥쪽으로 이제 장막이라고 해서 가장 바깥쪽을 장막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어느 곳에서나 다 생길 수가 있고, 또 자궁 입구, 경부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도 또 근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활근이 존재하는 데는 어디나 이 자궁 근종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궁 내막, 뭐 장막, 그리고 자궁 경부 그쪽. 그러니까 네. 근육이 있는 곳은 다 생길 수 있는 거군요. 평활 근육이 네, 있는 곳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궁 경부 쪽에도 생긴다는 거는 좀 오늘 저도 처음 들어서요. 네. 거기도 생길 수 있군요. 보통 자궁 경부하면 자궁 경부 앞만 생각을 했는데 네. 경부 쪽에도 근종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좀 나중에 좀 경과를 지켜볼 때 좀 네. 걱정되는 위치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가장 중요한 자궁 근종에서 이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근종이 어느 위치에 생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위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궁의 여러 부분 중에서 자궁 내막, 즉 거기 가장 안쪽에 생긴 근종이 가장 예후도 나쁘고 증상도 가장 많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 부분이 자궁 내막에 생기는 점막하 근종이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점막하 근종은 좀 경과 관찰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훨씬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쪽이 생기면은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증상이 생리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뭐 한 1cm, 2cm로 크기가 별로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장 안쪽에 생기는 그 점막하 근종은 생량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빈혈을 느끼게 되고, 그것 때문에 철분제를 복용하시면서 생활에 불편을 유발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생량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임신율하고도 연관이 있고, 임신율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또 악성도의 부분이 점막하 근종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또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생리량이 많아지면 쇼크도 올 수 있나요? 그럼요. 어떤 분들은 생량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출혈이 있게 되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또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리량이 많아지면서 출혈이 많아지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궁 근종이면 정말 다 흔하게 다 뭐 앓고 있는 뭐 그런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자칫하면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모든 경우가 그러지는 않지만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꽤 많지만 이렇게 월경량을 많게 하고 또 급작스럽게 출혈량을 많게 하는 경우에는 종종 응급실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궁 근종에 있어서 연령별 분포는 좀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가임기 여성분, 즉 생리를 시작하고 그다음 폐경이 되기 전에 그 가임기 여성분들이 대부분 근종이 많게 되고요. 가장 많은 그 연령대는 45세에서 49세 정도긴 한데
즉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20대는 별로 많지 않다가 30대 좀 더 늘어나고 40대가 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궁 근종의 유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세에서 49세 보통은 자궁 근종하면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이 몸에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이 풍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자궁 근종 그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과도하게 여성 호르몬이 많은 상태를 유발하지 않도록, 즉 일부러 여성 호르몬이 많은 음식을 드신다든지 그런 건강 보조식품을 드신다든지 이런 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생겨요. 왜냐하면 네.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자궁 근종이 자란다라고 했는데 앞서서는 연령대를 보면 45세에서 49세 또 가장 많다는 거는 또 그때가 또 폐경이 오는 전후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맞고, 그래서 45세에서 49세에도 여성 호르몬이 있긴 하지만 그 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폐경이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50세 정도거든요. 그래서 50세 전에는 누적으로 해서 계속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피크 최다 발생 근종 그 연령대는 45세, 49세지만 어떻게 보면 누적된 거고요. 그다음 폐경이 되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근종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긴 하지만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연관성하고 연령에 대한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게 누적돼가지고 결국은 그런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과 관련해서 근종의 크기가 임신 중에는 좀 커진다는 말도 있던데요. 또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또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임신 중엔 또 여성 호르몬이 잠깐 좀 뭐랄까 이렇게 보존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런 기간 동안 좀 근종의 크기가 작아질 법도 할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봐요. 보통 임신 중에는 근종의 한 거의 반수 정도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반수 정도는 작아지진 않아도 더 커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통은 되어 있는데 간혹은 임신 중에 커지는 경우가 한 20-30% 되고 또 특히나 그 위치가 안쪽에 있으면서 변성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임신 중에 보통 잘 오는 변성은 적색 변성이라고 돼 있어서 그 근종 안으로 혈류가 통하지 않으면서 이게 변성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커지기도 하지만 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그 통증이 또 조기 진통을 또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임신 중에 근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임신 중에 자궁 근종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임신 전에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 제거를 하고서 임신을 하는 게 낫나요? 임신 계획을 세울 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안 좋은 거는 점막 하에 즉 자궁의 내막 쪽에 생기는 근종이 있으면 임신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유산율도 좀 높아질 수가 있어서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인데 그렇게 점막하 근종이 있다면 제거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점막하 근종이 아니고 자궁 벽에 생기는 즉 근층 내 근종이라든지 가장 바깥쪽 그 장막 쪽에 생기는 장막하 근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굳이 저희가 꼭 제거하고 나서 임신을 해야 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그냥 놔둔 채로 임신을 해도 물론 임신 중에 조금 근종이 커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별 문제 없이 다 출산하고 나중에 출산 지나고 나면 또 근종의 사이즈가 커졌던 것들은 또다시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과를 보면서 수술을 결정하면 되지 임신 전에 반드시 그 근종을 다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 전에 그래도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좀 상담, 정밀한 검사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네요. 그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모유 수유를 아마 할 텐데 네. 저는 이게 하나 또 궁금한 게 모유 수유 기간이 길어지면 또 네. 자궁 근종의 크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아. 의문이 들었어요. 궁금증이요. 예. 일단 모유수유는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생리를 안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은 모유수유하게 되면은 생리도 안 하고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 경우는 사실 근종이 별다른 크기 변화를 보이진 않고 일단은 모유 수유냐 아니냐라는 그 차이보다는 출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출산 후에는 근종 크기가 많이 작아지긴 하고요. 모유 수유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게 근종 크기가 변화를 보인다.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많이 보고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요. 네. 그러면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이제 자궁 근종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선상에서 질문을 드려보면요. 결국은 자궁 근종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그 여성 호르몬에 좀 반대되는 억제하는 뭐 이런 주사나 약을로 근종을 갖다가 완전히 말려서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예 없앨 수는 없어도 크기를 많이 감소시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생리 안 하게 하는 주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을 확 다운시켜주는 성선 자극 호르몬 억제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사를 맞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낮아지게 되면서 생리도 안 하고, 근종의 크기도 감소시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종의 크기가 감소를 할 수는 있어도 있는 근종을 완전히 소멸시키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근종의 크기 감소, 그다음에 근종으로 인한 증상의 감소,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거를 계속 평생 쓸 수는 없고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데, 즉 근종이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어떤 증상이 있거나 크기가 크거나 이런 경우인데 수술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주사제를 써서 단기적으로 보통 한 6개월 이내로 그 주사를 쓰게 되는데, 그럼 크기가 좀 감소하는 것, 그다음에 증상은 없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치료에 대한 개념은 이제 좀 새롭게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 목적으로 쓰진 않지만 이제 여성분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경구 피임약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요. 이건 좀 어떻게 자궁 근종하고 관계를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경구 피임약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리 주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하고 황태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그게 이제 복합이 되어 있는 게 보통의 경구 피임약인데요. 그렇게 되면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 오히려 근종의 크기가 커지지 않을까, 오히려 작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조금 일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감소한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 그렇지만 전향적으로 즉 쭉 이렇게 환자분들을 봤었을 때 최근의 연구 결과는 경구 피임약하고는 근종 크기하고는 연관이 없다라는 것이 일단 현재까지의 결론이고요.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또 보게 되면은, 그럼 가임기 여성분들한테 쓰던 그런 경구 피임약, 그럼 폐경 후 여성에서 쓰는 여성 호르몬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폐경 후 여성에서 근종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여성 호르몬요법을 하는데 금기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여성 호르몬을 쓴다고 해서 이 폐경 후에 줄어들었던 근종이 다시 커진다든지 아니면 없던 근종이 새로 생긴다든지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근종을 갖고 있는 여성분이 폐경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적응증이 된다면 폐경 후 호르몬요법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 궁금한 게 우리나라 여성에 있어서 자궁 근종의 유병률이랄까, 그러니까 뭐 연령대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몇 명 중에 몇 명꼴로 이렇게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근종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근종이 없는 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데, 흔하군요. 예, 과반수를 넘습니다. 그래서 5, 음. 60% 정도, 뭐 크기가 작은 것까지 다 합친다면, 뭐 1cm, 2cm 이렇게 크기가 작은 것까지도 다 합친다면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는 근종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폐경 이후에 좀 새롭게 생기는 근종이란 이런 것도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네. 계속 감소를 하고 폐경이 네. 되고 그 이후에도 근종이 새로 생길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보통은 폐경이 되면 있는 근종도 사실 사이즈가 맞아요. 줄어드는데 뭔가 새롭게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근종이 원래는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크기가 오히려 커졌다라든지 복통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폐경이 되면 워낙에는 생리가 없고 출혈도 없는 게 대부분인데 갑자기 출혈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해서 좀 더 자주 산부인과에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낫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근종은 양성이지만 꼭 모양은 근종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악성, 즉 자궁 육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그런 악성 종양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초음파나 뭐 이런 임상적으로 보면은 양성인 근종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그 폐경 후에 50대 중반 정도의 복통을 유발하면서 근종의 모양이 이상해지고 출혈을 유발한다. 이런 게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남들은 폐경이 되면 근종 크기 작아지는데 오히려 커졌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규칙적으로 산부인과 가서 이게 괜찮은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궁 근종에 대한 게 오늘 주제긴 하지만요. 이게 자궁 근종을 포함해서 사실은 여성에게 있어서 여성의 그 전체적인 연령대별 주기에 있어서 산부인과, 부인과 검진,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를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런 몇 세까지 이걸 받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가임기 여성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근종이라든지 성근증이라든지 뭐 이런 종양들 때문에 이제 받지만 저희는 1년에 한 번씩은 골반 초음파를 계속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는 폐경이 되고 나면 오히려 나는 뭐 생리도 안 하니까 검진 안 받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암 부분에 대해서는 즉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크 그 연령대가 60대 이후거든요. 그리고 45세 이후가 되면서부터 또 자궁 내막암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성 종양을 감별하기 위해서도 1년에 한 번은 정기 검진을 꼭 받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난소 같은 경우는 암이 발생을 해도 증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초음파를 보는 것이 가장 최소한으로 저희가 이제 그 난소에 대해서 체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산부인과 가서 폐경 유무와 상관없이 검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근종에 있어서 원인은 좀 어떻게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원인은 사실 아주 명확하게 지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결국 근종은 자궁 근육층에 그 근육세포 하나가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이상을 일으켜서 계속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증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커지면서 혹을 만드는 게 자궁 근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적인 부분들도 있고 생활 습관도 있고 그런 원인들이 있지만 딱히 뭐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종에 있어서 좀 가족력도 있을까요? 예, 가족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종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100%, 즉 100% 어머님이 근종이 있었으면 따님이 근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족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 가족력이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 비만한 경우도 근종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비만의 가족력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근종의 어떤 양태랄까 이런 것들 좀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네. 딱 근종 딱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임상에서 많은 자궁 근종 환자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네. 어떻게 실제로 이제 초음파나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네. 어떤 종류의 뭐 근종이 여러 개일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이제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근종이 정말 커다란 근종이 하나 이렇게 딱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근종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서 그냥 무심코 그냥 크기가 작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것들이 다 커져가지고 포도송이처럼 정말 여러 개가 막 근종이 달려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약물로 우선 증상을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크기를 좀 줄이거나 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또 수술을 근종만 제거를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제거를 할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임신 계획이죠. 그래서 임신을 하실 분이면 어떻게든지 자궁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다발성 자궁 근종이 있는 경우에는 또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신중하게 그 근종 절제술을 고려를 하고 또 그 수술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근종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출혈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결국은 여러 가지 자궁 근종의 위치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그냥 근종이 있다. 그리고 근종이 사이즈가 얼마 이상이다라고 해서 꼭 다 수술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임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증상이 약으로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임신을 하실 분이라면 이 근종이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리고 폐경이 가까워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많은 이제 실제 여성분들이 가임 여성 또 임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궁 근종으로 진료 상담을 받을 때 사실 많이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자궁 근종이 뭐 위치나 뭐 점막하 근종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근종이 불임을 일으킬 확률 아니면 좀 구체적인 좀 이런 게 있을 때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연구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점막하 근종인 경우에는 임신율도 감소하고 유산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막하 근종이 있게 되면 약 임신율 감소가 60-70%라고 되어 있고요. 유산율도 거의 3배까지 증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제거를 하고 임신을 하는 게 좋고요. 또 꼭 점막하 근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궁 근육 속에 있는 근층 내 근종인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크기 차이는 있지만 약 20-30% 정도는 임신율이 감소를 보이고 유산율도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자궁 내막을 침범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 근종이 너무 커서 자궁을 막 그 임신해야 되는 그 자궁 내막 그쪽을 비틀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정자가 통과해야 되는 그런 통로를 꽉 막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근종이 있는 경우에 이제 아이가 이미 수정이 돼서 태아가 수정이 돼서 이제 태아가 안에서 자리를 잡을 때 태아에게 또 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임신
임신이 되고 나면은 아기가 자라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너무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자궁이 이렇게 임신이 진행이 되면서 자궁이 늘어나야 되는데 너무 큰 근종인 경우에는 아기의 위치가, 그러니까 아기의 스페이스가 좀 적어서 아기 위치가 정상 위치가 아니고 약간 옆으로 횡으로 이렇게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있을 수가 있겠고, 간혹은 자궁이 이제 근종하고 또 자궁이 또 딱딱해지는 성근증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궁이 이렇게 잘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아기가 이제 많이 못 자란다든지 또 아기를 낳고 나서 자궁이 확 수축을 해주면서 이렇게 크기가 감소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기 낳고 났을 때 산후출혈이 좀 많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자궁 근종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흔하고 이렇게 그래도 좀 미디어에서나 언론에서나 이렇게 근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수님께 얘기를 들으니까 또 새롭고 또 모르는 내용들이 참 많았네요. 박광식의 교수님, 그럼 자궁 근종을 얘기할 때 저는 좀 생소한데요. 이 거대 근종이란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저희가 이제 그 근종의 크기가 컸을 때 보통은 무게를 이제 달았을 때 250g이 넘는 근종을 거대 근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거대 근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다 근종이었었던 경우들도 있고, 뭔가 혹이 누워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뭔가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또 근종인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하고 나서 그 무게를 달아보면은 250g이 넘는 거대 근종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거대 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앞에서 우리가 근종의 뭐 내막, 장막, 뭐 점막하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장막하 근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던데 이게 맞나요? 거대 근종이라고 다 장막하 근종은 전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이렇게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을 가능성이 장막하 근종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대 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장막하 근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만, 거대 근종은 사실 그냥 근층 내에도 그렇게 큰 근종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대 근종일 경우에 조금 더 위험하다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얘기인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거대 근종이면은 그 혹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근종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 즉 생리량이 많다든지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또 앞에 있는 방광이라든지 뒤쪽에 있는 그 직장을 또 눌러서 발생하는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즉 방광을 누르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직장을 누르게 되면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게 더 커져가지고 콩팥에서 그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누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누르게 되면 소변이 원활하게 방광 쪽으로 배출이 안 되면서 오히려 역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콩팥 쪽으로 다시 소변이 역류를 하게 되면서 콩팥에 물이 차는 수신증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건 눌러서 생긴 어떤 물리적인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들이네요. 방금 얘기한 그렇죠. 배변이나 배뇨장애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대 근종은 최근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발견을 하기 때문에 거대 근종 같은 경우는 과거에나 있을 법한 병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검진을 좀 많이 받으시기는 하지만, 그리고 예전에 뭐 초음파 없었을 때 당시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배가 불러왔구나, 그럴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렇게 검진도 활성화되고 또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안 받으시는 경우에는 음. 그냥 일반적인 내과 검진이나 뭐 이런 걸로는 밝혀지지가 않고 초음파를 보통은 봤을 때 확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미혼 여성분들이라든지 산부인과 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사실 커져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 또 커지는 그 속도도 좀 상당히 빠른가 봐요. 예.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뭐 6개월, 1년 사이에 막 1cm, 2cm씩 막 쑥쑥 커지지는 않지만 간혹은 이게 사람마다 사실은 속도가 달라서 어떤 분은 근종의 크기가 안 자라고 그대로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사실 1년 내에도 2, 3cm가 쑥쑥 커져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가장 많은 경우는 근종이 있다라고 듣기는 했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검진을 안 받은 채로 몇 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커진 상태로 발견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 거대 근종 말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자궁 근종의 모양이 정말 다양하게 있겠지만 네. 혹시 그 자궁 안에서 근종이 이렇게 약간 혹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그게 꼬이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될 네.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런 건 좀 미리 사전에 그건 제거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까 그 장막하 근종이라는 것이 가장 꼬이기가 쉽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궁이 있을 때 바깥쪽으로 약간 이제 가장 쉽게 표현하면은 혹부리 현감 혹 달린 것처럼 네, 맞아요. 예.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 근종 있는 부분만 이렇게 꼬이면서 그게 통증을 유발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꼬이는데 배가 아픈데 그냥 어떻게 이제 지나갔을 경우에 간혹은 게 떨어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예. 복강 안에 이제 장간막이라든지 이런 데 붙어서 거기서 또 자라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점막하 근종이라고 가장 자궁 내막 안쪽에 생기는 그런 점막하 근종도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또 그 자궁하고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좀 가느다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쭉 늘어져가지고 아래쪽으로 즉 자궁을 통과해서 자궁경부를 통과해서 질 쪽으로 또 아예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분비물도 굉장히 많아지고 출혈량도 많아지고 이런 상태로 또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좀 제거를 해줘야 되겠네요. 네, 제거를 하시는 게 맞죠. 네. 교수님,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네. 자궁 근종에 있어서 치료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좀 크게 어떻게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비수술적인 요법하고 수술적인 요법으로 크게 나눠지고요. 비수술적인 요법에는 약물 치료, 그리고 약물이 아닌 시술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적인 요법에는 근종만 제거하는 근종 절제술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자궁을 다 제거하게 되는 자궁 절제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술에 대한 얘기는 많이 이제 근종이 있으니까 그 덩어리를 수술로 제거해야 된다. 이 개념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그 수술 전에 시술로도 할 수 있다 하면 사람들이 혹하기가 쉽고 또 시술이라고 하면 더 좀 안전할 것 같고 또 수술이 아니니까 조금 더 다행스러울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시술을 많이 고려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비수술적인 요법 중에서 시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요. 자궁 동맥 색전술, 자궁 근종 용해술, 그다음에 하이프 시술 이런 것들이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자궁 동맥 색전술이라는 거는 그 자궁으로 가는 그 혈관을 막게 됨으로써 이제 그 근종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근종으로 인한 그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궁 근종 용해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근종 자체에다가 주사침 같은 걸로 그 위치를 하고 근종 내에 이제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근종을 열을 가함으로써
근종을 액화시키고 변성시키는, 그래서 크기가 더 안 커지게 해주는 그런 시술이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그 하이프라는 시술 자체는 저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빛을 집중시켜 가지고 열을 발생을 하게 됨으로써 종이를 태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시술이 되는 원리인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종의 크기를 더 안 커지게 해주고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까지는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이런 비수술적인 자궁근종 시술요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핵심이네요. 교수님께서 오늘 네.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핵심은, 임신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시술요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시술요법을 통해서 그 이후에 또 임신이 될 수도 있고 임신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것들은 전체적인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 시술을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권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도 2016년에 이런 시술로 인한 그런 부작용과 임신에 대한 합병증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하지 않는다라는 그 진료 지침을 이미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제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자궁 근종이 있을 때 결국은 임신 계획을 세운 분들은 정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정말 진료를 잘 받고 상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임신에 대한 부분 말고도 어떤 그 비수술적인 요법으로는 이 혹이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혹이 정말 양성인지 아니면 악성도가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수님 전문가하고 이제 좀 상담과 이렇게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들을 좀 설정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에서 저희가 또 시민 여러분들께 궁금증을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한번 네. 들어보시고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가 자궁 근종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근종이 되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떼내면서 수술까지 다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친구분 같은 경우는 자궁 근종이 있으신데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또 그것을 또 없애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어느 선까지 자궁 근종 약물로 치료가 되는지 그 이제 기준점을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요. 되게 병들이 유전병이나 가족력이 있으면 이제 되물림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엄마가 그걸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바심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자궁 근종이라는 것도 가족력으로서 유전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자궁 근종이 심각한 상태인지 안 심각한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가진단과 같은 게 있는지 제일 궁금했어요. 우리 조카딸이 얼마 전에 산부인과 검진을 했어요. 근데 빈혈이 심하다고 하네요. 빈혈 치수가 7이라고 하는데 이 원인이 자궁 근종이라는 거죠. 크기가 한 6cm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걱정을 하니까 저도 더군다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술 없이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되는지 궁금하고요. 빈혈 외에는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네. 이제, 교수님 사실 이게 자궁근종이 생각보다 요즘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네. 이제 그 어머님이 자궁근종이 있어서 결국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받고 중요한 건 이제 그 근종을 이제 떼내는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네. 분의 경우는 약물로도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네. 기준이 좀 궁금하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일단은 약물로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증상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네. 근종을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수술을 결정할 때는 이 환자분이 나타내는 증상이 약물로 조절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임신을 해야 되시는 분인데 그게 임신에 방해가 되거나 네. 그다음에 이게 악성도가 의심이 되거나 음흠. 또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주변 장기를 눌러가지고 생기는 경우 같은 경우는 네. 이거를 급격하게 크기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수술적인 요법을 이제 권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약물로는 근종을 없앨 수는 없지만 증상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또 단기간으로 쓰게 되는 그런 약물로 주사 치료로 근종의 크기를 좀 줄일 수는 있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켜보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뭐 크기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경우는 한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크기나 증상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조금 빨리 계속 커지는 그런 근종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3개월 혹은 6개월 이렇게 간격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특별하게 유발되지 않는다면 네네. 사실 몇 년도 또 뭐 폐경될 때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가족력들을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자궁근종으로 고생하면 따님들 네. 같은 경우나 어떻게 좀 괜찮을지 아니면 혹시라도 같이 앞서서 또 가족력 네. 질문은 한번 있긴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족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있으시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마시되 대신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받으시면서 네네. 그다음에 혹시라도 근종이 발생을 했다면 뭐 작은 크기의 근종이었었을 때 뭐 생활 습관 중에서도 특히 고지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비만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네.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시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이게 자궁근종이 막상 생겼을 때 잘 모르다가 병원 네. 가서 우연찮게 검사했는데 아니면 조금 증상에서 갔는데 너무 네. 이게 커지거나 이런 경우가 은근히들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네. 자궁근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좀 심각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는데 뭐가 좀 있을까요, 네. 교수님? 뭐 자가진단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상들, 대표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자가진단을 할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증상은 가장 흔한 게 생리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3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생리양이 정상적으로 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생리양이 많아졌다든지 그렇다면 뭔가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히려 생리양이 35세 이후에 증가한 경우 그다음에 생리통증도 마찬가지로 생리통이 없다가 새로 생겼다든지 아니면 생리통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점점 심해졌다든지 네네. 그리고 잠자리 할 때 성교통이라고 하는 성교통이라든지 허리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발생을 했다라든지 네. 또 누워있을 때 이렇게 본인이 배를 만져보는데 뭔가 단단한 게 아랫배에서 만져진다든지 이런 종물이 만져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자가진단의 하나의 그 체크리스트로 활용을 할 수는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증상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건 사실은 초음파가 가장 확실한데 네. 그 초음파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거나 많이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엑스레이에 그런 노출이 되거나 이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산부인과 검진을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본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조카딸이 그 산부인과 진단을 받고 알고 보니까 빈혈이 좀 심하다. 근데 그 빈혈이 알고 보니 자궁근종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지수가 7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크기는 한 6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수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임기 여성분들, 즉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 빈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철결핍성 빈혈이거든요. 네. 근데 그 철결핍성 빈혈은 또 대부분은 생량이 많아서 생기기 때문에 그럼 생량이 많게 하는, 특히나 이렇게 빈혈 수치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7 정도라면은 네. 사실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뭐 수혈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정상이 한 12에서 13 정도 헤모글로빈 수치를 가져야 되는데, 이 정도라면은 일단 몸이 많이 피곤하고요. 네. 그리고 적은 양의 우리 전체 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이 또 무리가 가고 너무 만성빈혈로 이렇게 있으면 본인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 숨차고 피곤하고, 그리고 생리 때마다 더 어지럽고 또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드시 그 원인을 교정해줘야 되는데, 네. 그 원인이 근종이라면 네. 그 근종을 치료를 해야죠. 좀 자궁근종 쉽게 볼 게 아니다라는 생각, 네, 충분히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리포터 전세현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궁근종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